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15일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송영훈 대변인 얼굴이 되게 까칠해 보이는데 요즘 많이 바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뭐 방송도 많이 소화하시고 또 본업도 있으시고 당 대변인도 있으시고 해서. 요즘에 국민의힘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대응하느라 대변인으로서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전화도 많이 받고요. 예. 우리 신현영 의원님도 또 대변인 하셨으니까 그 고충을 아는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눈빛은 따뜻하신데 말씀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자,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상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예. 최악의 졸속 입법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항목을 여러 개로 늘릴 때보다 더 약간 또 비판적인 목소리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요. 추경호 대표님 원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시는 그런 워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더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 예. 예. 실제로 13개 화난 게 항목 아니고요? 중에서 예. 3개로 2개의 안건으로 줄인 거잖아요. 네네. 그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것과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공천 개입에 대한 내용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표단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분이나 합리성 면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보수의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거다. 예, 원내대표로서는 이거 어떻게 막지 하는 불안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선은 상쇄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리더로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때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특법법 막는 이유가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법법도 그렇고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담았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뭔가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저번에 8명 중에 4명. 이었다면 이번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지금으로서는 딱 이제 내부의 고삐를 쬐기 위한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처음에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13개에서 2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을 할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면 여당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상정 사흘 전에 갑자기 올렸다. 이게 이탈표 유도를 위한 꼼수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당은? 아직 국회에 정식 제출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의안정보 시스템 찾아보고 왔는데 예. 지금 이 특검 법안이 본회의 불의안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흉내를 냈었어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서 네. 제3자 추천안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예. 그 내용에 보면은 대법원장의 손을 빌릴 뿐 야당이 무제한으로 그 특검 후보를 비토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천된 후보 중에 어차피 야당이 2명을 고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건 제3자? 그렇죠.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예. 이번에 그런 내용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안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 퇴장했었어요. 야당이 단독 처리해서 통과시킬 땐 언제고 13개에서 2개로 줄였으면 그동안의 민주당은 11가지는 필요 없는 걸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여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이렇게 좌표를 옮기면 그것은 입법 과정상으로도 수기가 다 생략된 절차에 대한 그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안 자체도 지금까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토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국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지금 13개 항목이 들어가고 제3자 추천이 들어가 있지 않던 그 법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거잖아요. 그죠? 법사위까지 통과를 법사위까지 했죠. 통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회의에 그 붙이기 전에 이거를 지금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고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치려면 자, 우리 고치기로 했다. 그럼 자칫 그 상임위 뭐 소위부터 뭐 재상정을 해가지고 한번 뭐 과정을 거치겠다. 이게 정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존 법안은 철회를 하고 사실은 새로 발의를 해서 그러면은 소위 단계부터 다시 밟든가 아니면은 적어도요. 우리 그 원내 정치가 복원되어 있다면 원내 수석부 대표가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서 이거는 원내 수석들끼리 좀 한번 진득하게 얘기해보자라고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또 다수당이 그런 아량을 베풀 줄도 알아야죠. 이런 과정들은 다 실종된 채 머릿수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비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의회는 그 한쪽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점하면서 통과만 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은 제2요구권으로 맞서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과정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입법 과정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법 수정안이 정말로 성찰을 한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때 수정안이 올라오면요.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판단이 되면 그존의 본안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1대도 그렇고 수정안들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때 직전에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어떤 내용으로 할 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선은 집중적으로 특검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3자 추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로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고 민주당과 비교섭에서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의 그런 제3자 추천권을 존중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사전에 가져와서 논의를 하고 그럴 여지가 있었으면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특검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뭔가 목소리가 나오고 좀 더 선제적으로 했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건바이건으로 반대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특감만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이 무엇인지 한동훈 대표가 정말 민심의 눈높이를 강조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너네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주겠다라는 것. 결국에는 김건희 특별법이 발의가 의미가 아니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맞춰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트집을 받는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통과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것만 이렇게 덮고 갈 수 없는데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추후에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이제 일단 표결을 14일 날 뭐 수정안을 표결한다고 쳤을 때 그 내용은 이제 확정되는 걸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 표결한다고 쳤을 때 통과를 하고 제2요구권 행사가 되고 이제 재표결을 만약에 이달 안에 한다고 쳤을 때 뭐 28일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여하튼 이달 안에 한다고 쳤을 때 그 표결 결과가 어떨 걸로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전에 8표를 모아야 되는데 4명의 반란표가 나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부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정도는 우리 정치사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의 양심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당의 지지율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건 정리하고 가자. 또는 아니다. 그래도 당정일치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내부의 의견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부 내부에서는 이거 특검법은 좀 바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런 네.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게 또 제2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 표보다는 더 높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보면은 사실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정치하는 분들 많고 소신 정치하려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표결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영 대변인. 특검 대상이에요. 일단 명태균 씨 사안이 있는 한 저는 이탈표가 거의 나올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은 뭐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공천 과정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들여다보려면요. 특별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국민의힘 당사나 뭐 온라인 서버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돼서 그런 영장이 나오면요. 국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당이 정말 국민들께 낙인 찍혀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싶은 정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은 아마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묶어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 그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민주당 스스로 13가지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1가지를 거둬들여요. 그러면 그 11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헐리우드 액션을 해온 거예요. 명태균 씨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송영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아까 이제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그냥 특감으로 퉁칠라 그러냐 국민의힘은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감찰관 도입에 이제 뭐 속도를 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14일 날 이제 의원총회 열잖아요. 거기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또 표결하는 날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표결을 앞두고 이제 의원들 한번 얘기하고 뭐 단돌이라면 단돌이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특별감찰관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뭐 합의를 당내에선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의가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일단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임명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국회가 추천하면 그건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명시적으로 붙어있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조건을 붙이는 엄명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이런저런 현토를 붙이거나 주석을 갖다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의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하게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네. 민주당이 만약에 그것을 안 받겠다.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라고 추천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당이 이제 명분을 잃게 되겠죠. 즉 현상 유지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민주당 스스로 명분을 잃게 되는 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총의를 모으고 그 민주당에 대한 요구를 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하고 추론해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미래 예방 차원이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에 대한 의혹 규명이다. 뭐 그런 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에 묻어 있는데,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판하면서 특검법 수용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 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국정조사에 협력하십시오.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 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이 특별 감찰관을 함으로써 특검을 그냥 뭉갠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거부하는 어떤 수순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류에 적절한 그 정치인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지금 특별감찰관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미 김건희 여사 활동 지금 중단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특감을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반지하겠다. 이것이 대안이 된다 그러면 10 중에서 정말 하나만 해결하는 그런 대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감을 얘기하는 거는 이슈를 덮으려는 건데 그거조차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고, 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거는 강약 약강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때 강강 약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약하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한 이후에 상당히 지금 대통령실에 길들여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 뭐 전당대회 할 때 저희 진보 패널들도 상당히 응원을 하면서 기대를 했던 거는 새로운 정치, 기존의 여의도 문법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해줬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지지율이 깡패인 건지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당정을 보면서 온순해지고 기다려주고 결국에는 그 친윤의 그런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뭐 최혜병 국정조사나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왜 그런 본인의 소신 목소리를 못 내고 다시 보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냐 했을 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송 대변님, 지금 신현영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가 뭐 길들여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한동훈 대표 행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좀 상당히 강하게 쇄신을 요구했었잖아요. 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전에는. 근데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하루 동안 좀 침묵을 하고 매수이제 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놨는데 뭐 어쨌든 그 갈등을 좀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지양하고 대신 대화 비판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실천을 좀 압박했습니다. 한 그 정도 모드로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지금은 말의 시간이 아니고요. 행동의 시간이잖아요. 말의 시간은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목요일, 그날이 말의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 뒤로는 정말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그 기자회견이 끝났다고 안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세요. 네. 인적 쇄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뭐 정말로 활동 중단할 거냐 등등등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조치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여당 대표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말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매서운 비판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목적지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만 민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 그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고속도로이기만 하겠습니까? 민심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중간에 과속 방지턱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줄여야죠. 또랑길에서는 또 속도를 줄이고,
또 그러다가 길이 네. 넓어지면은 또 고속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달리고 그럼요. 그 길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편편하고 쫙 뻗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데 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송영훈 대변님께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4대 개혁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이게 집권 2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요 시점에 이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막 정부 여당이 좀 몸부림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냥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 안 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특검에 준하는 어떤 거 없이 그게 신뢰가 회복되고 이른바 털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정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단 인적 쇄신은 좀 서둘러서 해야죠. 그 강훈 전 그 정책홍보비서관 지난주 금요일에 네. 공항공사인가요? 공항공사는 저기 김호진 전 비서관이고 여기는 관광공사. 관광공사죠. 예, 예.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를 했는데 이제 그게 신호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목됐던 분들 개중에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당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조치들도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인데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함의는 알겠어요. 예, 제가 예.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어떤 개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생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근원이 되는 지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잖아요. 또 공정과 상식이죠. 그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여권 전체가 돌아가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심을 회복하는 방안은 이거다. 만약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신영 의원님 말씀하신다면 뭡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도 또 얘기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치할 거면은 차라리 민주당이랑 협력해라. 그래서 성과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으로서는 지금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국민의 그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그동안 많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갖고 리셋을 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알아버린 거예요. 여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음주로 징계받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을 그동안 하지 않고 이제 한다고 하면서 그게 쇄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개편 얘기하는데 나오는 그런 하마평의 사람들이 쇄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태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 기대가 남아있는가. 기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4대 개혁 매우 동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의료개혁이든 교육이든 노동이든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지지율로는 추진하기 참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대가 무엇이 있을까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진전해야 되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래도 희망을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송영훈 대변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적 쇄신이니 김 여사의 활동에 관한 어떤 지침이랄까요, 뭐 어떤 원칙이랄까 그거를 정립한다든지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검찰 수사를 잘하면 된다 이게 여당 입장입니까? 지금 명태균 씨 사안 같은 경우에요. 예.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대폭 보강됐잖아요. 이제 검사 숫자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특별수사팀이라고 간판만 안 걸었지 거의 특별수사본부 수준입니다. 그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이 됐잖아요. 예. 차장검사를 다른 청의 특별수사팀에 파견하는 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은 대단히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특수수사의 정석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신병 확보가 쉬운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가정입니다만 앞으로 신병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수사의 정석대로 여러 가지 그 수사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수사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기승전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승전 특검을 이야기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2016년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특검을 해서 탄핵을 하고 뭔가 조기 대선을 해보겠다라는 구상이 이재명 대표의 그 피선거권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기승전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특검을 논해야 될 만한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 모레 열린다고 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뭐 영장 떨어질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구속 확률이 높다고 봐요, 변호사로서. 왜냐하면은 본인이 공공연하게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될 만한 말들을 하고 다녔잖아요. 네. 특히나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봤을 때는. 왜냐면은요. 명태균 씨가 그 뭐 누구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냐라고 언론에서 물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원래 안 되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됩니다만 몇 년 전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던 기종이 아이폰이었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녹음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기종이 안드로이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전화기는 구형은요. 비밀번호를 몰라도 일반 사설 업체에서도 포렌식이 돼요. 근데 그 포렌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렸다고 하는 건 내가 증거인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히 유력한 구속사유가 됩니다. 아마 본인이 잘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5선 의원까지 하셨고 하니까 본인이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좀 좌우될 수 있다.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영 의원님, 지금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을 대가로 거래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수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도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산을 해서 정말 이번에 보궐 등 여러 지선에서의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결국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 봤을 때 구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2달간 우리가 명태균 씨로 인해서 정치 사회가 아주 흔들흔들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제 조사받을 때 되니까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진술의 번복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김영선 전 의원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희경 씨의 진술과 너무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천 개입에 있어서의 부분 이런 것들이 확대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윤석열 친분을 이용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기대하고 오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다시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충분한 조사와 그런 대비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네네. 송영훈 대변인께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했다 그러면 김영선과 명태균이 거래한 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럼 그 거래가 둘만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사가 그 다음에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될 예, 텐데 예,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중에 절반을 예. 주기적으로 받아갈 때 그걸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줘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계속 수사를 해 나가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명태균 씨는 내 계좌로 한 푼 받은 거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했으니까 돈을 받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데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한 겁니까? 예를 들어 그건 뭐 추후 수사로 밝혀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예, 다만 예. 이제 명태균 씨가 만약에 지금 현재 본인의 입장대로 어떤 허풍이었다라고 예.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사기죄도 추가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 걸러갈지는 한번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수사 입회를 하고 나서 지금 대외적으로 네. 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은 그 뭐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 물어보기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확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산 쪽으로 전 구간에 걸쳐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 성수 쪽은 홍은램프 못 미쳐 일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이 여파로 성산램프부터 밀립니다. 한강변을 따라서는 강변북로는 영동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사이 총 30km 막히고요. 이후 판교 5차로에는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행선도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이동량 많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덕평에서 용인 구간,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 군자 분기점부터도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금산사 부근 2차로에는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금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열립니다. 앞두고 민주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선거 당일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열 예정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무죄 판결 촉구 결의대회. 이게 막 외국에서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죄 판결 촉구 결의대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판단 존중하면.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양극단에서의 싸움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무죄를 받을 것이다. 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소량의 그런 벌금형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윤리적인 문제, 뭐 거짓말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대에서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검찰의 그런 탄압, 제1야당의 그런 대선 주자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공론화하면서 또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염원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님. 이제 이게 그 잠재적인 그 야당의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게 막 너무 지나친 수사를 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입니다. 자, 근데 무죄 판결 촉구 결의대회. 이런 명칭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글자로 하면요. 예. 옛날 관제 데모 같은 거예요. 관제 데모. 그러니까 무죄 판결 촉구 결의대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결과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함의를 갖고 저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마 와서 참석하고 있으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개중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풍경들이 이번 주 금요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에 가도 감형이 된다 한들 피선거권 상실이 유력하겠구나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의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를 거고요. 어떤 행사나 집회에 있어서의 동원력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그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서쪽 하늘이 가장 붉은 건 해가 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벌겋다고 해서 해가 영원히 안 질 줄 알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시간대를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민주당의 뭐 여론전이라 할 수 있죠. 여론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을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짧습니다. 이거 몇 주 안 되거든요. 그걸 왜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합니까? 자, 신영 의원님, 지금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는 얘기했고 가을 주말 평화롭게 산책하는 그 기회를 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녹취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대학 논술 시험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막 한동훈 대표는 막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신이 났어요 지금. 보면은 항상 당내에서 본인들의 문제점 얘기할 때는 숙고하고 입장 안 밝히고 그 다음 날 밝히고 시간 끄기 지연 작전 하다가 민주당 공격할 때는 예전의 스피릿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때 엄청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물론 평가는 저희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민주당만 공격하는 게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임 논술고사 일정이랑 겹친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숙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대학마다 오전, 오후 그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그런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면 그 집회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송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16일이죠. 11개 대학이 논술시험 치릅니다. 23일 토요일에도 또 11개 대학이 논술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해서 또 곳곳에서 교통 불편과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가족들의 불안을 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뭐 국민을 등지고 점점 고립된 길로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불편을 끼쳐가면서 그것도 사법부의 부당한 압박과 겁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은 15일 선고 당일에 더민주 전국혁신회 민주당의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조직입니다. 서초동에서 법원 코앞에서 지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당일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비대가 이제 붙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극단적인 진영화가 돼서 재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극성 지지층이 있어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손 쳐도 공당이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요 당장에 취소해야 되는데 이런 집회가 버젓이 예고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송영 대변인, 여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 회의에서 이제 한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 회의는 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상황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정말 광범위하게 있죠.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거 정말 사법부를 흔들고 재판의 독립을 흔들고 법원을 위협하는 행위는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한 거고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겁박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행동을 동원해서 이건 분명하게 짚을 겁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여당은 계속 거듭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이거 해야 된다. 왜 이거 뭐 결백하다면 왜 안 하려 그러냐 이런 취지인데 자 오늘 잘하면 오늘 중으로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대북 송금 재판부는 뭐 안 하겠다고 방금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요 임박한 이거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예전에 공개 여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공개할 때는 그러니까 예. 공익의 중대성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은 저는 생중계 이번 건도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급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을 지망하는 분으로서의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를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급이 낮아서 안 할 것 같다? 그건 아니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예. 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공개할 예. 건지 말 건지를 예.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예. 지금 워낙에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극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판부 사법부에서 본인들의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 그리고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그런 후과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까지 생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재판부도 많이 부담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개를 무리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왜 여당은 이거 여러 당직자가 나서서 공개하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하는 것이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고도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부합하죠. 그런 점에서 이 공개 그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하는 행동은 생중계도 요구를 못해요. 본인이 동의하면 지금 생중계는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무죄가 맞으면 이건 전 국민에게 본인의 결백함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검찰이 뭐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 독재에 의한 탄압을 받고 있고 라고 주장을 하면서 생중계는 극구 안 하겠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은요. 이슈 자체도 보지만 이슈를 대하는 태도도 보세요. 자, 지난번 미국 대선은요. 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고도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끝났습니다. 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는 지도자상을 거기서 봤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금 정치 생명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는데 그걸 생중계로 정면 돌파 못하잖아요. 계속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만약에 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안 받는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의 상황을 기억할 겁니다. 본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생중계 같은 것으로 정면 돌파하는 대범함, 담대함은 전혀 없는 정치인이구나.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점검회의체를 가동해라. 이렇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한다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집권에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더니 그 2로 대비책이 골프 연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외교 균형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진성준 정치기장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트럼프 2기 대비가 골프 연습이냐 이거는 귀에 쏙 들어오긴 하는데 다른 준비를 안 하면서 트럼프 대응하는 건 이거 골프 하나면 돼 하고 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약간 좀 침소봉대 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의원님?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정말 윤 대통령께서 골프 연습만 하고 있을까 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외교 안보나 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빨리 기획을 해서 대책 마련을 해라.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국민 간담회 할 때 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외신들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긍정으로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2년 반이나 하셨는데 지금 이런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적응과 파악과 실력이 있는 거야라는 또 국민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목적으로 사실 당정이 좀 제대로 해봐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면 민주당도 같이 부합해 나가겠다라는 트럼프 2기를 같이 준비하자는 또 하나의 긍정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의 또 뭔가 채찍질을 하고 이야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진성준 의장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골프 연습은 해야죠. 상대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이 됐으면 그 코드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그 아메리칸 파이 불렀잖아요. 네. 그거 뭐 연습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골프 라운딩 같이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 간의 우호를 쌓다 보면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 골프 연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네. 11월 10일이 이제 임기 반환점 도는 날이었는데 그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경제 안보 점검회의는 대통령이 수시로 챙길 것이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대비한 그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라는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잘 챙기려고 굉장히 세심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2기에 대한 그 준비는 상당히 만전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에 이제 14일부터 한 21일까지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대요. 에이펙하고 G20 정상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그럼 뭐 거기 가서 뭐 한미일 뭐 회동을 할 수 있고 따로 큰 여러 국가들이 만나는 거지만 그걸 계기로 이제 미국을 들렸다 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가능성도 지금 약간 모색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긴밀히 소통 중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현영 의원님 보시기에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를 윤 대통령이 만났다. 주로 어떤 얘기가 우선돼야 될까요? 우선은 그 축가 당선에 통화를 할 때 얘기했던 예.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네. 지금으로서는 민감한 얘기부터는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 나중에 뭐 방위 부담이나 그런 것들은 추후에 어느 네.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차근 예근하더라도 그런 경제와 외교 안보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북한의 얘기는 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그 국제적인 치안과 안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큰 그림에서만 얘기를 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추후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이게 뭐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만난 건 아니고 어쨌든 당선인 신분에서 만나는 건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동선상 돌아오다가 만나려고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렇다면 뭐 그때 만나가지고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예컨대 이제 워낙 뭐 김정은 얘기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 어떤 이런 그 중요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아요. 예.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당선인 신분일 때 만나서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은 예. 첫 한미 정상회담도 빨라질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네. 등등 안보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조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당선인 신분일 때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보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행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짧게 질문 드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하고 28일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 대변님, 야당 쪽에도 이렇게 협조 요청했다고 하는데 뭐 반응이 좀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논의 중인 것 같은데 그래요? 결국에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그 주 52시간 예외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얼마나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HBM을 놓치니까 지금 실적 면에서 네.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야당도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그럼요.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 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네. 법안도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공통 공약도 같이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컨선은 있지만 그래도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는 너무 중요하고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좀 대승적인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흙으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낡은 집.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장애가 있는 석주가 단둘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천장에선 흙먼지가 떨어지고 창문이 없는 방은 환기도 어려운데요. 그중 제일 불편한 곳은 화장실. 제대로 된 온수시설이 없어 석주와 할머니는 겨울에 찬물이 제일 두렵습니다. 떠나버린 부모 대신 지금껏 석주를 보듬어온 할머니. 그 은혜에 보답하듯 이젠 석주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주 역시도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어깨 위로 낡은 이불을 덮어주는 석주. 할머니와 석주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처럼 따뜻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스락 말라가는 단풍잎을 보면 분명 가을이지만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면서 공기는 무척 포근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2도,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 강릉은 22도를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대구 8도로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와 원주 18도로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모레 수능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글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도 5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판결을 무죄로 바꾸려는 재판부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는 대통령 퇴진 요구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국내에서 백일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지난해의 100배를 웃도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으로 평가받는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1심 선고가 사흘 뒤는 오는 금요일 내려집니다. 그 하루 전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쇄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15일,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은 피선거권 제한하는 형 선고가 과연 내려질지 여부인데요. 자,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네. 그 사안의 그 중대성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건의 전과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실형 3년을 구형한 바에
바와 같이 상당히 그 중한 사안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 만약에 네. 지금 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좀 그 큰 형이 나오면 그 정치적 파장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그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그 범죄 혐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향후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투명한 정치적 운명이 제기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누리고 네. 있는 야권에서의 그런 지도력이나 위상이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리더십이 손상되어서 결국에는 그 당 내부에서 다른 그 대선 주자들이라든가 또는 당의 리더들이 그 등장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리더십은 빠르게 손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이제 3차 장애 집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반론을 자신의 SNS에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엔 편집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자, 여당은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이재명 대표 개인 범죄에 대한 방탄에 쏟아놓고 사법부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장에 그 오는 15일 날 선고될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면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네. 그 국회의원직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의 두 건의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그 무죄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증교사 사건이 훨씬 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위증교사 사건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그것이 그 무죄 판결을 받기에 법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더 그 방어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사안이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법적인 논리를 대거나 또는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실패한 교사라는 그런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네. 사실 불안감과 또 앞으로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앞으로 그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경 특활비는 대폭 확대한 반면에 법원과 대폭 이제 그 줄였죠. 삭감을 한 반면에 법원과 공수처 예산은 이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법관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판사의 임용 자격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법원의 오랜 수건이었고 네. 법원에서 꼭 그 해결해야 될 과제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법원의 과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좀 잘 받아보려는 일종의 재판 거래 현상처럼 보여집니다. 네. 사실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혀 그렇게 법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모 의원의 판사 출신 주제에 뭐 이런 발언도 뻔히 당내 징계 절차에 넘기는 등으로 법원 눈치 보기가 당 전체의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재판 거래의 의혹을 샀던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의 선고는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원을 향한 눈치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제출 상정 사흘을 앞두고 13가지 항목 그 수사 대상이죠. 2가지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플러스 명태균 씨 관련 뭐 공천 개입 의혹 요 2가지로 줄였고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길 거다. 내용을 정확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진 못했지만 왜 민주당이 갑자기 사흘 남겨두고 이런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보세요? 사실 그동안 뭐 13가지의 항목을 전부 수사하게 하는 특별검사는 실효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미도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기 위해서 사실상 민주당 멋대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또 재판에 넘겨서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스스로도 아마 그런 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스스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그중에서 실제 본인들이 주장하던 2가지 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좀 변화를 준다고 해서 마치 그동안의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또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건 정치문서 같은 특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의 특검법일 가능성이 많고 아직까지 특검 추천의 정확한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 정도로 졸속적인 법률인데 아마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그런 편향되고 잘못된 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특검법이나 큰 차이 없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부결시켜야 될 법률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신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인데 논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시각은 특별감찰관으로 특검을 안 하려고 일종의 이제 뭐 뭉개려고 하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문제는 조금 사안이 다르고 또 제한된 경위나 목적도 같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그동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결부해서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노력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네.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 실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좀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총회 과정에도 이 문제가 좀 거론되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지나가야 그 이후에 뭐 당정 관계도 더 원활해지고 대야 관계도 더 이게 저쪽이 이제 법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더 요구할 수 있고 이른바 국정쇄신 4대 개혁 동력도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털어내고 이거를 해소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정부 여당의 큰 그 과제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국민 기자회견 하기 전에 3가지를 요구했었잖아요.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3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혹을 이제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혹 해소는 수사나 이런 건데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냥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럼 검찰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의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더욱이 이게 그 문제 제기를 한 측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현재의 민주당이었고 그 민주당 정권에서도 수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한다고 뭐 계속 그에 그 맞추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씨와 네.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정도로 네.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후에 판단에도 그 후에 판단에 옳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안을 또 검찰 수사를 오히려 중단시키거나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의혹 규명, 요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준비하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은 그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순방에는 일단 안 간다. 이제 가장 임박한 순방에는 안 간다고 이제 대통령실 발표했고, 자 인적 쇄신 부분을 봤을 때요.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개편이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들에게 그 지금까지 국정 그 수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겠다. 국정 면모를 일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가능하면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네.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그 대상을 확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비서실장 둘러싸고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이 좋으니까 유임해야 한다. 뭐 반면에 또 다른 측근 기용설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파악된 내용이 없고요. 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서 상징적인 그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의 그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판단에 전적으로 좀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오래된 장관들이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이 있는데 물론 뭐 2년 넘었다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어떤 그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바꾸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그다음에 의정 갈등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면모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 앞세워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3대 요구,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사과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도 들어가 있었고 인적쇄신 3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다음에 하루 정도의 침묵을 하다가 이제 입장을 내놓고 했는데 어떤 갈등은 좀 지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하고 어떤 협조적 관계를 조금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당정 관계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다음에 자신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네, 저는 그게 그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측근들은 그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그 앞으로 그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그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대표 또는 당의 주요 당직자와 심지어 대변인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접근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여권의 분열을 야기하고 보수 전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분열상을 야기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께서 당과 정부가 서로 승리 당과 정부가 서로 상생하고 앞으로 또 발전하는 서로 도와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든지 또는 당과 정부가 성공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아무래도 TK 출신이시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이제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협조적인 당정 관계 그다음 쇄신의 면모를 보이면 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민심 흐름 같은 거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보수 분열의 그 위기를 직접 느끼고 네. 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또 비판적으로 그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대표께서 좀 당과 그 대통령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당을 그 평가해 주기도 하고 또 보수의 그 새로운 결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정도로 그 계속 그 당과 정부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그 국민들의 지지를 좀 많이 모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영남 지방 특히 대구 경북의 그 지지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좀 그 많이 그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교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서 약 5만 명 병력 소집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러시아 본토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약 5만 명의 적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미국 CNN을 포함한 외신들이 이제 이 5만 명의 병력에 북한군이 포함됐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선 추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이 더 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이제 교전 중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거다 이런 분석이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딱 현재 점령 지역 중심으로 딱 이걸 그대로 딱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협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점령 지역을 늘리고 싶겠죠. 당연히. 예.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쿠르스크 일부를 사실 이제 좀 장악을 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20% 정도 지금 장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측 모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 점령 지역 늘리기 위한 교전을 계속해서 좀 벌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일 내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자살 드론 공격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트럼프 차남인가요? 젤렌스키 네. 대통령에게 지금 얼라원스 이게 지급이라 그럴까 용돈이라 그럴까 이거 받을 시간 38일밖에 안 남았다. 참 무례하죠 정말. 무례하긴 한데 여하튼 좀 뭐라 그럴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네.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뭐 이런 압박이기도 한데 참 마음이 젤렌스키는 급할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도 상호 군사 원조 내용 포함된 이른바
북러 조약 비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더 본격화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이제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조약 내용 중에 이제 4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4조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이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약 발효 이후에 북한군 파병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서 이 비준 작업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협상 국면이 시작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측 입장에서는 이 협상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취할 거 빨리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병의 대가 빨리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럼 북한군은 빨리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점령지 늘려야지 이런 계산이 나왔고, 그러면서 비준도 속도를 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비준도 속도를 냈고 마지막 이제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이 전투가 더 치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막 그 고지 한번 탈환하려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 많은 피를 뿌렸던 생각이 갑자기 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를 제가 지금 막 보고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제 직무정지 통보까지 했는데 이제 수사도 받게 되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출마가 가능해진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 뉴스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약간 시간 순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에 자녀의 대학 친구를 선발하도록 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이제 금품 수수 횡령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한 달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조사 내용상으로 이 상당 부분이 맞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이 회장 포함해서 이제 이 부정 채용이나 비위에 관련된 관련자들 모두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이 회장이 여기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플러스 직무정지 취소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임하고는 사실 이제 또 이 직무정지 처분 좀 별개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육회가 내년 1월 14일 42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 회장도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 회장이 이미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예요. 근데 이 직무정지 처분하고는 좀 별개로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러니까 체육회의 독립기구인 이 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체육회 정관상으로 이제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치면 3번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이 승인만 받으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는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스포츠 공정위에서 연임을 불허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승인을 했으니까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그것도 또 이제 궁금해요. 네, 일단 오늘 때마침 이제 스포츠 공정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승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승인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예상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반보다는 사실 이제 연임 도전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이유가 아무리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직무정지 처분 내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정위원 전체 멤버가 다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 선임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심사 자체가 셀프 심사다라고
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어차피 네. 작심하고 감사를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이렇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대한체육회 혼자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차가. 네. 예, 이게 좀 어떻게 대립하고 있긴 한데 대한체육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예. 여튼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 국민적인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회의 시작 전부터 지금 체육회 노조가 이 회장 사퇴해야 된다. 플러스 공정한 심사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좀 촉구하는 시위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취재진들 심지어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다 아예 뭐 아예 이제 출입 허가증 자체를 아예 주질 않으면서 취재진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식적인 발표도 안 했습니다. 이 결과도 그나마 이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이것도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심의회 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연임 도전이 승인이 되면서 지금 당장 이제 다음 달에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상당히 잡음이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체부 자체적으로도 이 회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법적 공방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윤희춘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3년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이제 체육회 특히 이제 공정위와 이제 문체부의 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질 수 있겠다. 이 회장과의 갈등의 골도 상당히 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관측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올림픽 예선전 혹은 그 월드컵 예선전 혹은 올림픽 거치고 이러면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배드민턴협회장 막 거치 얘기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대한축구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거치가 만약에 연임이 될지 이건 참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가볼게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와 관련한 고소사항 공개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이제 180명인데 그중에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이 포함돼 있었네요. 네, 현재는 이제 동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사건이 좀 진행 중인데도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서 소속사 측에선 좀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소속사는 또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서 고소를 진행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악플러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다수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가도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고 선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유와 아이유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악플러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사실 연예계에서는 악플러 대응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꼽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유 소속사가 고소한 악플러들 중에서 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꽤 있는데 2022년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아이유를 모욕하고 인신공격했던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이유처럼 이렇게 강경 대응하니까 또 따라서 악플러의 강경 대응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변화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은 아티스트들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아티스트의 팬들 역시도 이제 소속사가 악플에 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 때문에 소속사들로서 좀 팬들을 의식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강력 대응이 사실 좀 이 아티스트나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이제 처벌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노력도 듭니다. 그런데 악플러 신상 파악해서 특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게는 비연예인하고는 좀 다른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 나오더라도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그렇죠? 거 보면
예. 우리가 사실 악플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참 스타들이 악플로 감당해야 될 뭐 심적 고통 이런 것들 따져보면 굉장히 약한 수준의 처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상은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최근 30대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해서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범행 동기를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는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역 장교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살해한 뒤에 시신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 일부가 떠오르면서 이제 경찰이 추적 작업 벌인 건데요. 자, 오늘 범행 동기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피의자와 피해자 내연 관계였다고 하네요. 사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요? 왜냐하면 범인은 살아 있고요. 피해자는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부모가 알겠습니까? 친구가 알겠습니까? 이 관계가 어떠였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했는데 망상적으로 사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범인이 하필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의 중령이기 때문에 중령 진급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제일 빠른 진급을 하고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포렌식이 안 되게 하는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핸드폰과 피해자 핸드폰을 완전히 박살을 내 갖고 포렌식이 어려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 가해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경찰의 발표를 좀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는 건 뭐냐면은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가해자의 주장인데 피해자는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옴표를 붙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의 주장이고 재판을 통해 밝혀질 바가 있다라고 하고 주장대로라면은 내연 관계를 가졌고 가까워졌고 근데 본인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 피해자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래서 본인이 범위를 가졌다라고 따옴표로 했어야 맞습니다. 그거를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피해자가 상간녀가 됩니다. 이건 지금으로도 상간녀입니다. 그냥 유부남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해자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미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적으로 가해자의 주장이다. 경찰이 확인한 것도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한쪽의 얘기만 저희는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얘기한다는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발범죄다, 계획범죄다 말이 많았는데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스스로 계획범행 인정한 걸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러님께서는 계획범죄라는 거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그 인터뷰할 때부터 그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길래 이건 계획범죄가 맞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신에 대한 이 정도의 훼손은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손가락 5개 안쪽의 훼손을 넘어가는 거는 계획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떤 훼손은 사실은 신체적인 힘, 그러니까 범인의 힘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도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물품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숨길 게 많을 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게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 못하게 해버렸어.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간으로 거기를 굳이
유기를 했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획적이 아니라고만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형량 때문에 무조건 우발적이라고 우겼습니다. 근데 경찰의 조사 말미에 일부 범인은 인정한다라고, 그러니까 범죄 의도는 인정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계획 범죄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한 거고요. 그것도 이제 더 살펴봐야 되고 범행 동기 조사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범죄 행동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런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봅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3인 1조로 들어가고요. 범인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진술된 결과를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감정적인 변이가 심한가, 갑작스럽게 그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 시간 2시간 얘기하는데도 거짓말을 여러 번 하는가, 횟수, 그리고 뭐 거짓말할 때의 행동의 변화, 예를 들면 손, 얼굴, 발 이런 것들을 다 평균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능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거고. 자, 이 사건 피의자 신상 내일 공개됩니다. 처음에 피의자가 거부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공개했는데 이제는 그 일종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신상 공개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이의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이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소송은 이미 들어갔고 이건 가처분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개하면 나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플러스 가처분까지 갔는데 가처분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공개가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 범인이나 범죄자도 인권은 뭐 당연히 있는 건데 아주 최근에 사람을 저렇게 신체까지 훼손해서 죽인 사람이 자기가 공개 안 되겠다는 거를 만약에 가족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뭐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그 군인이 처음이라면서요. 이렇게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군형법이 바뀌면서 살인 사건, 군에서의 살인 사건을 민간 경찰이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신상 공개법이 또 하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정식 도입됐다고 하고요. 자, 이전까지 피의자 인권 존중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게 공개하고 나서부터 사회적인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여쭐 수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미국은 그냥 공개돼 버리는 것 같은데요. 언론이 알아서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공개해 버리던데. 왜 그러냐?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형법에 명예훼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처벌을 하는 건데 미국은 명예훼손 형법의 조항이 아니라 민사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협약을 맺어서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련된 공개된,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당선자인 트럼프의 머그샷, 빌 게이츠의 머그샷, 지금 당선자인 트럼프의 머그샷, 빌 게이츠의 머그샷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머그샷은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조사받는 거야라는 정도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면 구속영장만 쳐도 아니면 뭔가 이것만 해도 범죄 혐의가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형이 되죠.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되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가족 중심 사회에서 다 드러나죠. 일종의 명예형 처벌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흔히 말하는 그 범인이나 가해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형량을 더 받지 공개 안 된다라고 버티고 얼굴 가리고 하다못해 고의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내려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걸 두려워하죠. 미국과 문화가 많이 다르군요.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보면 신상 공개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벌을 명예형 처벌을 하니까. 자, 근데 신상 공개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몇 개만 존재합니다. 법상으로.
근데 이것을 공개하는 주체는요. 검찰청, 경찰청, 각각의 경찰서 다 다르게 각각의 신상공개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부산경찰청에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위원들이 부산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시겠죠. 예. 서울경찰청은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시겠고 전주 검찰청은 또 다른 각각의 생각이 다른데 문제는 이분들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산은 공개가 안 됐는데 서울은 공개됐어. 무슨 기준이야? 몰라. 얘기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 공개됐는지 왜 공개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약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시켜야 되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게 이게 지금 단계입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다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도 살인 사건의 범인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흡연장 살인 사건의 범인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으로 다시 와서 온라인에선 벌써 피의자 신상이 떠돌고 있다고 해요. 예. 사적으로 신상 공개하는 거는 이건 현행법 위반 아닌가요? 맞습니다. 명예훼손이고 사적 제재 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네. 뭐 유명한 어떤 그 유튜브에서 네. 다 공개를 했고요. 예. 또 뭐 관련된 어떤 군인 출신의 유튜버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돈벌이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는 그 사진에 자녀 얼굴도만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아무리 범인이라도 범인의 자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사건의 디테일로 조금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장교가 피의자잖아요. 예. 피의자인 장교가 피해자인 그 여성 군무원인 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범행은 25일 날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달. 그런데 예. 사체가 발견된 건 지금 2월 달에 그러니까 11월? 예, 11월 2일 날 11월 2일. 예. 그럼 25일 날 범행을 한 뒤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마치 예. 피해자인 양 나 좀 쉴래? 뭐 좀 연락 뭐 어디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자기 직장에도 나 좀 휴가 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시고 이상하다 싶어서 미귀가 신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실종가 됐으니까 수사가 좀 되겠죠? 근데 이 범인은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양 여자 목소리를 내고 전화를 걸어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군데 내 이름으로 된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소름 끼쳐. 예.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 콜센터의 112 콜센터의 경찰이 남자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래서 그 콜센터의 대형 센터의 이 사람이 이거 남자 목소리인데 목소리 남자 찍고 있는데 그냥 이건 좀 뭐 못 받아들인 거죠. 예. 왜냐하면 다시 그 어머니가 이걸 확인해 버리니까.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한 어떤 남자가 이런 짓을 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이건 혹시 심각한 범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러면 뭔가 수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25일은 범행인지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갖고 사건화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6일이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관련된 어떤 부서로 뭔가 경보를 울려주거나 아니 뭔가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없었던 거게 된 거죠. 대응을 제대로 못했네.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뭔가 좀 미흡한데라고 자인을 하게 된 것도 그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실종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실종을 취소시켰는데 그럼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뭔가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난했겠지. 아니 뭐 어떻게 이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인데요 뭐 했는데 이거 분명히
여자 목소리여야지 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심각한 어떤 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거네요. 의심을 하지 않았고 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건 연동되는 무슨 사건이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사건의 번호가 없으니까. 예. 그런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또 구멍이라고 하면 구멍인데. 그렇죠. 청장님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2 신고 시스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신고 때는 경찰서 관내 전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구축이 돼 있고, 그렇죠. 통역, 위치 추적 시스템 이거 당연히 돼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구멍이 생기는 건 어떤 운영의 묘, 사람의 문제인가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뭘까요? 뭐 가장 많은 건 112 콜센터가 미국의 911 센터의 그 직원들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러니까 911 콜센터의 직원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사건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지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 전문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911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911 센터는 바로 지령까지 내리고. 그래요. 판단해갖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렇죠. 사건하고 연동이 안 돼도 일단 입력은 시켜놓는다 이거죠. 시키고 어디든 자기가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는 사람이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장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뭔가 이상해도 위에 올라가는데 실장한테 뭐 이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분명히 경찰 시스템에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박정현의 꿈에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